일본 대신 한국이라고요? 케이팝 말고 거기서 뭘 배운다는 거죠? 파리 최고 명문고 루이르그랑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준비한 일본 수학여행이 폭염으로 취소되자 학교에서 한국행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수학여행을 취소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곳에서 뭘 배워요? 학생들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기대했던 일본 대신 한국이라니 실망감이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발 전까지 원망스러운 시선을 보내던 아이들이 한국 도착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아시아 나라가 맞나요? 프랑스가 선진국이라고 했던 게 부끄러워요. 심지어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겠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받기에 파리 최고 엘리트 학생들의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걸까요? 처음엔 한국 여행을 반대했던 교사조차 지금은 매년 한국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사건이 프랑스 교육계 전체를 뒤흔들었다는 겁니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과의 교육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과연 파리 명문고 학생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7일은 어땠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감동 사연 소개의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실화를 당시 인솔 교사가 직접 털어놓습니다. 저는 파리 루이르그랑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피에르 듀부아입니다. 교사 15년 차인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복도에서 샬롯이 뛰어와서 일본 전통 의상 체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이런 풍경이 매일 반복되었어요. 일본 수학여행을 1년 반 동안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도쿄 센소지절, 교토 금각사, 히로시마 평화기념관까지 완벽하게 짜인 교육 일정이었어요. 역사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학부모 설명의 날은 정말 성황이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미셸 어머니는 아이가 스시 만들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며 웃었고 다른 학부모는 집에서 일본어 인사 연습하느라 시끄럽다고 하소연했죠. 이런 반응을 보며 이번 여행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일본의 기록적인 폭염이 몰아친다는 거였죠. 도쿄 기온이 42도까지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름이니까 당연히 덥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뉴스는 충격적이었죠. 관광객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고 도쿄 디즈니랜드까지 임시 휴업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급기야 사망자가 50명을 돌파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뉴스를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1년 반 동안의 준비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결정타가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모든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학부모들 전화였어요. 다들 패닉 상태였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교장 선생님부터 모든 담임 교사들이 모여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가 거론되었지만 모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비행기표 재예약 문제, 성수기 호텔 부족 등등. 그때 교감 선생님이 조용히 한국을 제안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5초 정도 침묵이 흘렀죠. 비행시간도 비슷하고 문화유산도 많다는 이유였지만 솔직히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학부모 비상회의는 완전 난장판이었어요. 앙투안 아버지는 한국에서 뭘 배우냐며 소리쳤고 마리 어머니는 차라리 수학여행을 취소하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한국의 문화유산들을 설명했지만 학부모들의 차가운 시선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교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줄리앙은 울상을 지었고 앨리스는 케이팝 말고 뭐가 있냐며 투덜거렸죠. 토마는 아이의 김치 냄새가 날 것 같다며 코를 찡긋했습니다. 아이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죠. 솔직히 저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6.25 전쟁, 분단국가, 케이팝 정도가 전부였어요. 검색 결과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이었을까? 혹시 아이들 인생에 평생 남을 실망을 안겨주는 건 아닐까?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이 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선명했어요.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그날은 도로 곳곳에서 차량 고장이 발생했어요. 폭염 때문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면서 도로 상황이 엉망이었죠.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질서정연하던 파리공항이 완전히 아수라장이었거든요. 냉방 시스템이 폭염을 이기지 못해 절반 이상 고장났다고 했어요. 공항 내부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깔끔한 모습과는 달리 모두 땀에 흠뻑 젖어 있었죠. 샬롯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줄리앙은 셔츠가 등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은 그야말로 혼돈이었어요. 전자 시스템마저 열기를 견디지 못해 자꾸 다운되었습니다.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한 직원은 수건으로 계속 땀을 닦으며 승객들에게 사과했어요. 화장실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배수 시스템까지 고장나서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이들이 화장실을 찾아 공항 이곳저곳을 헤매야 했죠. 특히 여학생들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았어요.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모두 부채질을 하고 있었죠. 평소 쾌활하던 앨리스조차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토마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열사병 증상이었죠. 저는 급히 토마를 의료진에게 데려갔습니다. 의무실도 환자들로 넘쳐났어요. 대부분 열사병이나 탈수 증상을 보이는 승객들이었죠. 의료진은 토마에게 수액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환자가 벌써 50명도 넘는다고요. 학부모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앙투안 어머니는 전화로 소리쳤어요. 이런 상황에서 왜 여행을 강행하느냐고요. 마리 아버지도 당장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후회했어요. 일본이 취소된 것도 서러운데 이제 한국행마저 이런 식으로 시작되다니. 혹시 이 모든 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료 교사인 마르티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행을 취소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다른 교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마는 병원으로 보내고 나머지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거예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아이들도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서 아이들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평소 활발하던 아이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걸어가는 모습이 마음 아팠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국에서는 좋은 일들만 생기기를,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기를. 하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12시간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과연 우리를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12시간의 지옥 같은 비행이 끝났습니다. 기내에서도 아이들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승무원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줘도 파리공항에서의 악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아이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거든요. 파리보다도 시원했어요. 샬롯이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워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고개를 갸웃거렸죠.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에서부터 충격이 시작되었어요. 깨끗하고 넓은 복도, 완벽한 냉방 시스템,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원한 바람까지. 파리공항의 아수라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복도 중간중간에 로봇들이 서 있는 거였죠. 안내 로봇들이 여러 언어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줄리앙이 로봇 앞에 서자 갑자기 프랑스어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앨리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로봇을 빤히 쳐다봤어요. 평소 기계에 관심이 많던 앙투아는 아예 로봇 주변을 돌면서 관찰하기 시작했죠. 입국 심사대 앞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단정하고 친절했어요. 게다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따로 나와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파리공항에서 겪었던 혼란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화장실을 가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5분 뒤 돌아온 마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화장실이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요. 자동으로 열리는 문, 센서로 작동하는 변기, 완벽한 청결함까지. 수암을 찾는 곳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항공편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도 최신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게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 한 분이 우리를 보더니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곧바로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불러주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저도 감동했습니다. 공항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아이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의심스럽던 눈빛이 호기심으로, 그 다음엔 경탄으로 변해갔죠. 특히 면세점 구역을 지날 때는 아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신식 무빙워크를 타면서 줄리앙이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아시아 나라냐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 출구로 나가면서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파리에서 출발할 때의 불안하고 실망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한 눈빛이 빛나고 있었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샬롯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말 한국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자료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첫인상부터 이렇게 강렬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버스에 오르면서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여행이 시작되는 거라고, 혹시 모든 곳이 이런 식일까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첫 관문은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 같았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희는 호텔에 짐을 맡기고 바로 지하철 체험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교통수단을 이용해보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파리도 지하철이 발달했으니까 별다를 게 없을 거라고 여겼죠. 강남역 입구에서부터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입구가 정말 컸어요. 파리 지하철역과는 규모부터 달랐죠. 아이들도 웅성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역이 맞나 싶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쇼핑몰 같았어요.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에 수많은 상점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샬롯이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입을 벌린 채 주변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줄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알던 지하철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공기질이었어요. 지하인데도 전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상보다 더 시원하고 쾌적했어요. 공기순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통로를 따라 걷다가 대형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에 이런 규모의 서점이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앨리스는 프랑스 소설 코너까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료시설도 있었어요. 치과, 안과는 물론이고 종합병원 분원까지 있더라고요. 마리가 이곳에서 살 수도 있겠다며 농담을 했는데 정말 농담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지하 공연장에서는 젊은 뮤지션들이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향시설도 훌륭했어요. 아이들이 연주를 들으며 박수를 쳤는데 뮤지션들이 프랑스어로 인사까지 해줬습니다. 각 역마다 디자인이 달랐어요. 어떤 역은 전통 한국 문화를 테마로 꾸며져 있었고 또 다른 역은 미래적인 디자인이었죠. 예술 작품들도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앙투안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게 정말 교통수단이냐고요. 완전히 하나의 도시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하철 차량에 탔을 때도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좌석도 편안했고 에어컨도 완벽했죠. 무엇보다 승객들이 모두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환승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환승 통로도 하나의 상업지구였거든요. 레스토랑, 카페, 패션 매장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지하 푸드코트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다 맛볼 수 있었거든요. 프랑스 음식까지 있었어요.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화장실 시설도 놀라웠어요. 지하인데도 최신식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었고 청결함도 지상의 호텔급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마르틴 선생님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파리 지하철과 비교가 안 된다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게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지하 상가를 걸으며 아이들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모두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 모든 게 지하에 있다는 사실에 계속 놀라워했죠.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울 전체가 이런 식이냐고요? 이제 겨우 지하철역 몇 곳만 봤는데 벌써 이 정도라면 다른 곳은 어떨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도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지하철역만 봐도 이 정도인데 서울의 다른 모습들은 과연 어떨까요? 아이들과 함께 기대감에 부풀어 다음 일정을 기다렸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샬롯이 말했어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이제 정말 이 여행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파리에서의 우려와 걱정이 점점 흥미와 기대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둘째 날 저녁 저희는 명동거리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의 밤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파리의 밤과 얼마나 다를까 싶었어요. 명동에 도착한 순간 모든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나처럼 밝고 활기찼어요.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편의점이었어요. 24시간 운영한다는 간판을 보고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줄리앙이 정말이냐며 들어가 봤는데 밤늦은 시간인데도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한강공원에서는 더욱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치킨을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죠. 샬롯이 이런 게 가능하냐며 놀라워했어요. 찜질방 체험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거든요. 사우나는 물론이고 수면실, 게임방, 식당까지 있었어요. 마리는 여기서 며칠 살아도 될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새벽 3시에 치킨 배달을 시켜봤어요. 정말 올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30분 만에 뜨거운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새벽에도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니요. 앨리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파리는 밤 9시면 대부분 문을 닫는데 여기는 정말 24시간 살아 숨쉬는 도시 같다고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대문 시장의 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쇼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도매상들이 밤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에 감탄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는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느꼈어요. 길거리 공연, 클럽, 카페들이 새벽까지 북적였죠. 앙투아는 이런 활기찬 밤 문화가 정말 부럽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안전함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다니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이들도 이 점에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지하철도 자정 너머까지 운행했어요. 막차 시간이 파리보다 훨씬 늦었죠. 그것도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마르틴 선생님은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말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PC방에서 게임하는 사람들, 노래방에서 새벽까지 노래하는 사람들, 24시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새벽 2시,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샬롯이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역동적인 나라인 것 같다고요. 이런 에너지가 발전의 원동력일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이런 24시간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셋째 날 아침, 저희는 DMZ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모습 뒤에 숨겨진 한국의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들도 분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도시의 화려함이 사라지고 철조망과 군부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표정도 진지해졌죠. 임진각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망향비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거든요. 가이드가 설명해줬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산 가족이라고요. 샬롯이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가족을 70년 넘게 못 만나고 사는 게 가능하냐고요. 저도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도라산역에서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양까지 가는 기차표 모형을 보며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불과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갈 수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죠. 삼땀굴을 내려가며 전쟁의 흔적을 직접 봤습니다. 북한이 판 땅굴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아이들은 경악했어요. 앨리스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는 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불과 2km 떨어진 곳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북한 쪽은 조용하고 인적이 드물었지만 남한 쪽은 활기찼어요. 가이드가 들려준 이산 가족의 이야기에 아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이 아직도 상봉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줄리앙은 자기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며 울먹였습니다. 마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발전할 수 있었냐고요. 전쟁의 위협이 계속 있는데도 서울 같은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놀랍다고 했어요. 앙투아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과 오랫동안 갈등했지만 결국 화해했다고요. 한국도 언젠가는 통일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희망적인 시각이었죠. DMZ 박물관에서 본 자료들은 정말 생생했습니다. 분단의 아픔, 전쟁의 참상, 그리고 평화를 향한 노력들까지. 아이들이 조용히 전시물들을 둘러봤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에 대해 얘기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발전시킨 정신력이 대단하다고요. 샬롯이 정말 좋은 말을 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인 것 같다고요. 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풍경인데 아침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아픔과 의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넷째 날 저녁, 저희는 대치동 학원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발전의 원동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학원가는 불야성이었습니다. 수많은 학원 간판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보다 놀라운 건 그 시간에도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오가고 있다는 거였죠. 한 학원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교실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죠. 앨리스가 정말 저 시간까지 공부하느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지나가던 한국 학생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그 학생은 밤 1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새벽 1시까지는 더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줄리앙이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요? 그 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힘들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고요. 대학에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한국 학생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아이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랑스와는 너무 다른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불행해 보이지만은 않았다는 거였죠. 오히려 목표가 분명하고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샬롯이 한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공부가 정말 도움이 되냐고요? 그 학생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의 한국이 있게 된 건 바로 이런 노력 때문이라고요. 마리는 다른 질문을 했어요. 친구들과 놀 시간은 없냐고요? 한국 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도 친구들과 함께하면 즐겁다고요. 도서관에서 함께 밤새 공부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라고 했어요. 앙투안이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행복한 삶이냐고요? 한국 학생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행복의 기준이 다를 뿐이라고요. 노력하고 성취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희 프랑스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유롭게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요.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저희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여유롭게 살지만 때로는 목표의식이 부족할 때도 있다고요. 토론이 깊어질수록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열정과 의지력, 프랑스 학생들의 여유와 창의성. 둘 다 장단점이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조용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과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도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교육에 대해,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아이들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프랑스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다고요. SNS에 올리고 라이브 방송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믿어줄까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샬롯이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화면 너머로 프랑스 친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거짓말 같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줄리앙이 인천공항에 로봇 안내원을 찍어서 올렸는데 친구들이 합성이라고 놀렸어요. 앨리스가 지하철역 내부를 보여줘도 과장이라는 반응이었죠. 심지어 세뇌당했다는 악플까지 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한강공원의 치킨 배달, 찜질방 체험까지 생생하게 전했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발표회를 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죠. 처음엔 의심스러운 시선이 많았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앙투안이 만든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파리 지하철과 서울 지하철을 비교한 영상이었거든요.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며 프랑스 언론의 관심을 끌었어요. 마리의 어머니가 먼저 변했습니다. 아이가 매일 한국 이야기만 하니까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나라라며 인정하더라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과장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24시간 학습 환경과 첨단 시설들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에서도 문의가 쇄도했어요.
한국 수학여행을 기획하고 싶다는 거였죠. 저희 학교가 선례를 만든 셈이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샬롯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관심을 보였어요. K-팝이 아닌 진짜 한국을 알고 싶어 했죠. 6개월 후 프랑스 정부에서 한국과의 교육 교류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양국 간 학생 교환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였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배우러 온 거였죠. 그때 아이들과 다시 만났는데 모두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매년 한국 수학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의심과 걱정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하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진짜 미래를 보여줬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용기가 프랑스를 바꾸고 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배웠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전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전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힘입니다. 파리 명문고 학생들의 작은 용기가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매년 수많은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느끼셨나요? 혹시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